안녕하십니까. 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Do it yourself. 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 되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과목은 지금 보시다시피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 1반을 시작을 하겠고요. 챕터로 보시면은 건축계획, 조형계획, 그 다음에 건축환경계획, 주거건축계획, 이렇게 4단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챕터 1번을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챕터 1번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계획, 기획, 설계, 시공, 그 다음 건축 공간, 대수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단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도를 퍼센테이지 30%, 50%, 100%로 교재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0%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 암기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라고 되어 있다 해서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 또는 출제 빈도수로 봤을 때는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으로 30%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별로 출제 빈도수가 높지 않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려우니까 잘 출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확률이 30%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10번 출제되면 3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챕터를 보시면은 건축 계획과 설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있는데, 건축 계획과 설계에서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기획, 설계, 시공의 순서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획의 뜻은 이렇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건설의 목적, 방향, 예산 등 건설의 모든 과정을 예측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바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건설의 목적과 방향, 예산 등이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획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기획을 한 뒤에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아까 기획은 건축주, 공사 발주자가 하게 된다라고 했었고, 설계를 가시게 되면은 설계는 건축가, 즉 설계사가 중심으로 행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시공 단계가 있죠. 설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집을 짓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사 시공업자에 의해서 건물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겠죠. 별 3개짜리. 자, 건축 설계 과정.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 중 건축 설계 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기획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획, 설계, 시공이 물론 출제가 되겠지만,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기획, 그 다음 자료 수집 및 분석, 그 다음 조건 파악,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획을 잡은 다음에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대지 선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대지 선정을 할 때 그 주변이 어떠한 구조물이 많은가, 주거 건축물들이 많은가, 아니면 학교 근처인가, 번화가 근처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면 우리 건물이 지어질 때의 조건은 어때야 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설계가 2가지입니다. 아주 기본 심플 설계인 기본 설계를 들어가고, 그 다음 디테일 설계인 실시 설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쪽을 보시죠. 자, 합격 충전소라고 되어 있는, 자, 바로 퍼센테이지 30%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도 지금 나와 있겠죠. 자, 지금 위에 있었던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 3단계는 라고 출제가 된다면 기획, 설계, 시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중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 3개의 단계가 아닌 것은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설계, 시공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조금 전에 위에서 보셨던 거죠. 건축 설계 과정은 조건 파악,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로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출제가 된다면 바로 이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네, 대지 분석입니다. 땅의 모양, 그 다음 건폐율,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건폐율, 용적률 등을 모두 따져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 3단계로 구분할 때 옳게 나열된 것 이렇게 되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기획,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 시공의 순으로 되겠죠. 그래서 기획, 설계, 시공 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밑에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섹션 2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번째로 가시게 되면은 건축 계획의 원리라고 이제 나와 있죠. 건축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주의, 그 다음 인본주의, 즉 사람에게 기초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2번째, 자연 조건에서 우리의 건물들이 우리를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조건, 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3번째 보시면 구조 및 경제성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힘을 잘 받고 우리 건물이 안전한가 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성이죠. 규모와 더불어서 비용 금액이 얼마나 추가가 될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보시면은 사회적인 이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제도, 그 다음 관습 등에서도 조건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별 2개네요. 건축계획 조건의 설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밑줄 친 부분들이 있죠.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총 5가지네요. 건물의 용도, 사용상의 요구, 규모 및 예산, 대지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설 시기 및 공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공기란 공사 기간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단순하게 출제가 된다면 다음 중 건축계획 조건의 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지는가, 그 다음 건축주와 사용자가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창을 크게 해달라 혹은 창을 작게 해달라, 문을 크게 해달라 문을 작게 해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립이 됐다면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아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대지 조건이죠. 건물 주변이 어떤가, 번화가인가, 주택지 밀집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지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있죠. 4가지. 교통과 공공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 발전 예측과 입지 조건은 어떠한지, 대지 면적과 대지의 모양, 그 다음 동서남북 방위가 어떤지, 토양의 질은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전기,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잘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법규사항과 우리 집 주변에 공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대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상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건축계획과 건축물의 형태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건축 대지의 조건 중 자연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대지 면적, 대지 방위, 법규, 기후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연적 조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딱 문제를 보시면 자연적이지 않은 것은 바로 눈에 띄게 되죠. 면적, 방위, 법규, 기후. 자, 여기에 자연적이지 않은 것은 바로 법규죠. 자연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뒤에 그 다음에 법규를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자, 건축계획 조건으로는 대지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입지 조건, 자연 조건, 설비 조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문제에서는 자연 조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지 면적, 그 다음에 형상, 방위, 토질, 기후 이런 것들이 자연 조건에 들어가게 되고 해당되지 않았던 이 법규 규제는 어디에 들어가죠? 자, 바로 설비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해봤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봅시다. 건축 공간이라고 돼 있죠? 자, 건축 공간이란 무엇인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건축 공간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도 건축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바로 뭐냐면 바닥, 벽, 그 다음 천장 혹은 지붕으로 형성된 이러한 부분들을 건축 공간이라고 합니다. 건축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내부,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건축물의 내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 벽, 지붕 혹은 천장 이렇게 하게 되면 내부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내부 플러스 건축물의 외부까지를 합쳤을 때를 건축 공간이라고 합니다. 즉 건축 공간은 내부 공간 플러스 외부 공간까지를 모두 합친 것을 바로 뭐라 한다? 건축 공간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 공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죠. 물리적 공간, 심리적 공간, 생리적 공간이 있어요. 자, 물리적 공간이란 인간이나 물체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공간을 얘기하고 심리적 공간은 천장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천장이 너무 낮게 되면 사람이 좀 위압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천장 높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심리적 공간이라고 하고 생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공간 세 가지 물리적 공간, 심리적 공간, 생리적 공간 이 세 가지는 기능사에서 출제된다기보다는 건축 기사에서 출제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다음 중 건축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서 물리적, 생리적, 심리적 외에 또 다른 엉뚱한 답 이런 것들로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능사에서는 거의 출제된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모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건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배우실 때 모듈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기본 사항이어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생산 등에 사용하는 무슨 치수? 네, 기준치수입니다. 이 기준치수를 모듈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이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창 사이즈 또는 창에 들어가는 부재들, 문에 들어가는 부재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쓰고 남은 자재가 다른 건물에 쓰일 수가 없다면 그건 다 폐자재가 돼버리겠죠. 자원 낭비가 된다는 소리예요. 즉 사이즈가 모두 된다면 모두 맞게 그려져 있다. 맞게 생산이 됐다면 다른 곳에서도 그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합격 충전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인간은 건축 공간을 뭘로 인식한다? 조형적으로 인식한다. 물론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게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외부 공간은 자연 발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건축 공간은 내부 공간 플러스 무슨 공간? 외부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부, 외부가 모두 건축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듈을 얘기해 보겠는데 자, 모듈은 기본 모듈이 있고 복합 모듈이 있어요. 자, 기본 모듈은 몇 cm? 10cm를 기본으로 하는데 모듈을 얘기할 때마다 야, 이게 10cm야, 20cm야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단어가 길죠. 그래서 모듈의
앞 글자를 따서 M자를 써요. 그래서 이 10cm를 뭘로? 1M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복합 모듈은 20cm, 30cm인데 이젠 외우기 쉽겠죠. 이해하기 쉽겠죠. 20cm는 2M, 30cm는 3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20cm, 즉 2M은 건물의 무슨 방향? 수직, 즉 높이 방향을 측정할 때 쓰게 되고 30cm는 건물의 수평 방향을 잰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게 수직 높이를 잴 때가 2M이었냐? 수평을 잴 때가 3M이었냐?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2M은 수직이다라고 본다면 자, 2M의 2자를 따서 한글로 2라고 써볼게요. 건물의 수직에서 직자를 따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되죠? 이직이라고 되겠죠. 우리가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옮길 때 뭐라고 한다고 하죠? 이직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2M은 직이다. 즉 건물의 수직을 측정할 때 쓴다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3M은 당연히 수평을 잴 때 쓴다라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M은 수직, 이직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모듈러라는 것이 있는데 자, 아까의 모듈은 1M, 2M, 3M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다른 개념으로 바로 모듈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모듈러는 자, 건축의 한 획을 그은 건축가입니다. 바로 누구죠? 르꼬르비제죠. 자, 르꼬르비제에 의해 창안된 비례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를 바탕으로 했다? 황금비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황금비가 골든 레시오죠. 골든 레시오라고 하는데 자, 황금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 물론 그 전에 수학자들도 많이 이 황금비를 이용을 해서 수학적으로 풀이를 했지만 어쨌든 골든 레시오의 비율,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미리 좀 예습 좀 해봅시다. 황금비는 1대 1.618입니다. 자, 이 숫자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다음 중 황금비의 비율로 옳은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된다면 1대 1.61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황금비를 어쨌든 바탕으로 이제 했던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아름다움의 원리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움의 주 원인이 주가 아니고 경제적 공업 생산, 즉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가가 주된 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참고사항을 볼까요? 모듈은 무슨 비? 정수비다. 왜죠? 아까 1M, 2M, 3M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1M, 2M, 3M으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정수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모듈러, 르꼬르비제가 창안한 비례 개념은 무슨 비? 황금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그 1M, 2M, 3M 그 다음에 르꼬르비제가 창안한 모듈러 이런 것들이 출제된다기보다는 자, 이러한 모듈을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좋은 점 혹은 좋지 못한 점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치수가 기준이 된 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었죠? 모듈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모든 사이즈가 거의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설계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사이즈가 거의 같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설계 작업도 수월해지면서 무엇까지? 시공도 수월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 즉 공기까지 단축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이즈들이 같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도 아주 좋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원리인데요. 대량 생산이 된다면 단가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고 무엇까지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여기엔 지금 없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시공이 단순해지고 공사 기간까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듈을 이용했을 때에는 다 뭐예요?
좋은 점만 지금 써 있네요. 그쵸? 좋은 점만 써 있어요. 하지만 모듈을 이용했을 때 좋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이거에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이즈가 거의 대등소이하다, 비슷하다. 자, 이 뜻은 뭘까요? 건물들이, 이제부터는 단점입니다. 건물들이 어떻게 돼 보일까요? 획일화돼 보이고 단순해 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와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건물의 외형은 조금씩 색깔 때문에 좀 달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아파트가 그 아파트 같고 그 아파트가 이 아파트 같은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모듈 때문에 그러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물이 획일화돼 보인다? 단순화돼 보인다?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색을 조금 다변화하게 되면 이러한 획일화되고 단순화되는 것들을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건축 척도 조정, 모듈러 코어디네이션, 그래서 MC, 줄여서 MC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본 고려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역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MC화 되더라도, 즉 모듈화 되더라도 설계의 자유도는 없앤다, 억압한다. 가능한 국제적 MC 합의 사항에 맞도록 한다. 건물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에 맞춰 계획 모듈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척도 조정을 했을 때 좋은 점, 설계가 수월해진다, 시공도 빨라진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규격화 되더라도 설계의 자유도를 낮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낮추면 안 되겠죠. 낮추면 안 되겠죠. 나머지 모듈화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역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그 다음 그렇다고 국제적인 모듈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설계 작업 간단해진다, 대량 생산 가능하다, 비용 절감, 손실 작아진다, 현장 작업 수월하고 공기 줄어든다. 그 다음 이거죠. 단점은 건물의 외형이 단순해져서 무엇의 신중을? 배색의 신중을 기하자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건축법이 나오는데 건축법이 따로 그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법규에 나오는 그 내용은, 즉 관연도에 출제되는 것은 거의 나오는 것이 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건축법에서 대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대지가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땅이에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인데 이것을 법적 단어로, 법적인 문장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지적법에 의해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이것을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까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그렇게 출제가 된다면 정답은 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건축법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자, 이제 조금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축물을 또 법규에서는 뭐라고 할까? 지붕 플러스 기둥 플러스 또는 벽,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붕이 있다 또는 벽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지하 또는 고가,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건축법에서 따라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자, 주택 별 2개입니다. 단독주택은 뭐가 있고 공동주택은 뭐가 있나?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밑줄 거는 거 보이십니까?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단독주택은 다가구, 공동주택은 다세대. 왜 이게 출제가 제일 많이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이유는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하나는 다가구, 하나는 다세대. 많은 가구가 모여있는 주택은 다가구, 많은 세대가 함께 산다면 다세대인데 단독주택이 다가구고 공동주택은 다세대라고 합니다. 나머지가 시험 문제로 나와봤자 구분하는 것은 딱 이 2개라고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독주택은 다가구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다세대겠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다시 시험을 본다거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단독주택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독주택의 단을 따볼게요. 단. 자, 다가구 주택의 가를 따볼게요. 다 가구냐, 다 세대냐 이런 뜻이니까. 자, 가를 여기다 붙일게요. 자, 뭐가 나오죠? 단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그러면 단독주택은 다가구겠구나. 그럼 나머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겠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참 많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종, 2종 근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대략 뜻은 좀 알고 넘어갑시다. 근린이 무언가? 자, 가까울 근자에 이웃 린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반경이 가까운 곳은 1종 근린, 조금 멀어도 되는 건 2종 근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법에 지하층이 나오는데 지하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땅 밑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즉 지면이죠. 지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여기서 바닥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표면이 지면, 땅이 되는 거고 바닥은 건물의 바닥을 얘기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땅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땅이라고 봅시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지하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자, 바로 이겁니다. 바닥, 즉 건물 바닥이죠. 건물 바닥에서 어디요? 지표면.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얼마 이상이 묻혀져 있어야 돼? 2분의 1 이상. 즉 높이에서요. 전체 높이에서. 지하층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전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땅바닥 밑으로 묻혀 있다. 이러면 지하입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2분의 1 이상이 안 묻혀져 있었어. 그럼 지하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법규에서는. 자,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볼게요. 자, 다음 중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조부라는 것은 뭘까? 자, 일단 어느 과목을 통틀어서라도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힘을 받는 거구나. 그것들이. 또는 어느 정도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운 센 천하장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건물의 주 구조부 그럼 결국 뭐가 있을까요?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 계단이 바로 구조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력벽이란 뜻은 뭐예요? 힘을 받는 벽이죠.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안일 비자를 써서 비내력벽. 그러면 힘을 못 받는 벽이에요. 자, 힘을 받는 내력벽. 그 다음 기둥. 위에서 오는 하중을 받아주는 녀석. 그 다음 바닥 마찬가지. 보. 보는 뭐죠? 기둥 옆에 세워지는 수평재겠죠. 보. 그 다음 지붕틀이라고 했지만 그냥 지붕이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계단 중에서도 메인 계단까지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익기둥, 셋기둥이라고 하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작은 기둥들을 얘기합니다. 셋기둥, 그 다음 제일 밑에 바닥, 그 다음 큰 보가 아닌 작은 보, 햇빛 가리개, 차양이죠. 그 다음 무슨 계단? 집 바깥에 있는 계단. 이러한 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면적, 높이, 층수. 자, 다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 대지 면적은 말 그대로 땅의 면적이겠고요. 자, 건축 면적은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볼게요.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했죠. 자, 만약에 외벽이 없다 그러면 뭐로 한대요? 외곽에 있는 기둥을 기준으로, 그것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투영, 뚫어서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 것이 건축 면적입니다. 그 다음 바닥 면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서 있는 바닥에 대한 면적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자, 바로 이거죠. 건폐율이요. 자,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란, 이거 자체로 계산 문제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계산 문제로 나오지는 않고, 다음 중 건폐율의 공식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대지 면적. 아까 저 위에 있었더랬죠? 대지 면적을 무엇으로? 건축 면적으로 나눈 것.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땅이 있으면,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 땅이 있으면 거기에 건물을 몇 퍼센트로 지어서 올려야 되나? 몇 퍼센트로 지어야 되나? 이것이 건폐율이에요. 이것은 각 지역별로 건폐율이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는 우리 동네 또는 우리 지역의 건폐율이 몇 퍼센트인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아까 바닥 면적 말씀드렸고, 자, 연면적은 뭘까요? 모든 각 층의 면적을 플러스, 즉 1층 바닥 면적 플러스 2층 바닥 면적 플러스 3층 바닥 면적 플러스 이러한 것들을 다 합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해요. 자, 다만 조심하실 건,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각층 바닥 면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하, 그 다음 지상 주차장은 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용적률 봅시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에요.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지금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에요. 그러면 딱 보시면 어떤 것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크게 나올까요? 당연히 용적률이 크게 나옵니다. 이유는 각층 바닥 면적의 포함된 것이 연면적인데 그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용적률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자, 조심하실 거. 이것도 물론 공식으로도 출제가 되지만 이거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와 지상 주차장은 뺀다. 자,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자,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꼭대기까지의 높이라고 되어 있고, 층고는 바닥에서 위층 바닥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층고란 이겁니다. 자, 이렇게 바닥이 하나 있고 이렇게 바닥이 하나 있다. 이건 지금 슬라브의 두께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계신다고 볼게요. 이렇게 서 계신다면 바로 이 바닥층의 윗면에서부터 제일 바닥면의 윗선까지를 층고라고 해요. 그러면 층고가 우리 집 천장 높이인가? 아니죠. 천장 높이가 아니라 천장은 여기서 조금 아래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장 높이와 층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층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바로 층수예요, 층수.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몇 미터마다, 자, 이거 기억 잘 해두세요. 4미터마다를 한 층으로 본다면 얼추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층수. 자, 이런 거죠. 건물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층수를 따질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 아래쪽 낮은 부분에서 제일 높은 부분의 평균치를 높이라고 하나?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높은 부분을 건물의 층수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4m마다 가장 많은 거, 이건 괜찮은데. 자, 건물의 높이를 얘기할 때 뭐는 또 뺀다? 지하는 뺀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용적률의 산출식에서
지하 뺀다라고 했던 거랑 비슷하죠. 네. 지하는 건물 층수에 넣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자, 승강기 탑, 그 다음 계단 탑, 옥탑은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몇 분의 몇? 8분의 1이 초과가 된다면 이건 층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층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해요. 8분의 1이 안 되면 산입하지 않는다. 즉 계산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초과라는 말은 뭐예요? 그 숫자보다 훨씬 큰 숫자를 얘기하죠. 이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8분의 1 미만이 아닌 8분의 1 이하 이렇게 얘기하셔야겠지. 그래서 8분의 1이 초과된다. 탑. 그죠? 이런 것들은 건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봤을 때 8분의 1이 넘어가게 되면 건축 면적으로 넣고 죄송합니다. 층수에 넣게 되고 8분의 1이 안 된다면 넣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자, 고층 건물은 몇 미터 이상? 30층.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층수가 명확하지 않다면 몇 미터마다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4미터. 그러면 30 곱하기 4미터 하니까 당연히 미터 수는 몇 미터가 나와? 120미터가 나와요. 이게 고층 건물이에요. 이게 고층 건물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거. 초고층 건물이 있어요. 초고층 건물은 몇 층 이상이냐? 50층 이상이면 초고층이라고 봐요. 아니면 50층 곱하기 몇 미터? 4미터를 해서 높이가 몇 미터가 넘으면 200미터가 넘어도 초고층이랍니다. 지금 여기 접속사를 보시면 이거나 라고 돼 있으니까 또는 이잖아요. 30층이 넘든지 120m가 넘든지 하면 고층, 50층이 넘든지 200m가 넘든지 하게 되면 초고층 이렇게 됩니다. 여기 중간에 몇 년 전에 이제 새로 생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준초고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고층과 초고층의 사이의 층수, 그 다음 사이의 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건축의 행위로 가봅시다. 시험 문제에서요. 건축의 행위라고 출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중 건축법의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줄 근 것만 잘 보세요. 자, 신축 무슨 뜻이에요? 새로 건물을 짓는 거. 자, 그러면 증축은 뭘까요? 그 위에다가 더 층을 추가하는 거.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5번에 이전. 이전은 뭐예요? 이사 간 거야. 자, 그럼 앞 페이지에 뭐가 있었더라? 다시 한번 볼까요? 앞 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 신축, 증축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뒷 페이지에 이전이라고 있었네.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신축, 증축, 이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축은 새로 짓는 거. 증축은 더 쌓아 올리는 거. 이전, 이사 가는 거. 다 아시겠죠? 안 나와요. 왜요? 다 알잖아요. 건축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신축 새로 짓는다, 증축 추가한다, 이전 옮긴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나머지가 나옵니다. 나머지가. 자, 여기 보시면 3번에 개축. 3번에 개축. 그 다음에 4번에 재축.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자, 개축이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 자, 여기서 일부는 벽, 기둥. 아까 이게 주요 구조부였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몇 개 이상? 3개 이상의 일부죠. 그것들을 철거하고 똑같이 짓는 게 개축이에요.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정확히 구분해 보세요. 재축은 뭐냐? 여기서 재는 재해를 입은 거예요. 천재지변, 지진, 화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없어졌을 때 다시 짓는 건 재축. 그럼 그게 아닌 건 뭐야? 개축. 이렇게 보시면 조금 구분하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개축하고도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대수선이라고 있어요. 자,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당. 어떻죠? 아까 위에 개축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런 것들을 수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고쳐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변경, 증설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수선의 정의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이 교재에서 밑줄 거는 곳은 잘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것만 기억해요. 3. 보실래요? 내력벽 30제곱 이상을 고치는 거. 자, 또 뭐 있죠?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 3개 이상. 외우기 쉽죠? 그렇죠? 3만 기억하세요. 주요 구조부를 3개 이상. 아셨죠? 그 다음 면적으로 나온다면 몇 제곱 이상? 30제곱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방화벽을 수선한다, 주계단을 수선한다, 그 다음 미관지구의 외부 형태. 요즘 이게 또 잘 나오던데요. 자, 바로 담장을 고치는 것. 이것도 대수선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시죠. 자, 합격 충전소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이란 뭘까?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즉 리모델링도 대수선, 대수선도 리모델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법에서 얘기하는 설비란 뭘까요? 뭐 여기 보시면 전화, 전기, 뭐 정보통신, 뭐 배수, 급배수, 환기, 난방, 연기 빼내는 거요. 배연, 안테나, 뭐 여러분 국기계양대까지 다 건축 설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거고요. 건축 설비라는 과목은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도로란 걸어 다니거나 그 다음 자동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을 도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몇 미터? 4미터 이상을 얘기하고, 자, 건축선. 자, 뭔가 볼까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무슨 선? 한계선. 그거 넘어가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땅과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자, 이제 여기 보시죠.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은 뭐냐? 라고 나왔어요. 재축, 증축, 이전, 대수선. 자, 건축법의 건축에 아까 뭐뭐 있다고 그랬죠? 신축, 증축, 이전,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대수선은 숫자 몇 기억하기? 3. 내력벽 30제곱 이상, 기둥, 보, 내력벽, 지붕 이런 것들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중에 바로 뭘까요? 일부를 고치는 거. 바로 대수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밑을 보시면 자, 건축법의 건축은 뭐다? 자, 아까 건축 행위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축, 축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 대수선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건축물 생산 과정 중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시공, 기획, 제도, 설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은 아까 크게 뭐라고 그랬죠? 기획, 설계, 시공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겠죠.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자, 대지 면적에 대한 무엇에 대한. 그럼 이건 분자요, 분모요. 이 분모가 되겠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아까 이걸 뭐라고 했지요? 건폐율. 자,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물어보는 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뭐가 돼요? 어디 갔노? 예, 건폐율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비율 그랬으니까 당연히 곱하기 100%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고. 자, 이제 올라가 볼까요?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서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설계자냐? 건축주냐? 공사감리자냐? 시공자냐? 자, 스스로 공사하는 사람. 네, 스스로 공사하는 사람. 자, 현장 관리인을 두었다라고 했고 용도 변경, 뭐 축조에 대한 공사 발주. 자, 이런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건축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예, 나와 있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랬단 말이야. 인간은 건축 공간을 조형적으로 인식한다. 아까 그런 거 학습 포인트 있었죠. 내부 공간은 일반적으로 벽, 지붕으로 둘러싸인 건물의 안쪽. 그렇죠. 자, 외부 공간은 이거 맞았고요. 이것도 맞았고. 자, 외부 공간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외부 공간은 뭐가 있어요? 담장, 그 다음에 담장 밖에 있는 나무들. 그 나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집을 지어놓고 주변에 식재, 나무를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죠. 즉 외부 공간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된 공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것도 읽어볼까요?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 크기와 모양 등이 적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죠. 외부 공간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 중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도면 작성, 대지 조건 파악, 형상 및 형태 및 규모, 공간 규모와 치수 결정. 자, 아까 학습 포인트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이루어질 건 뭐다? 대지 조건을 파악하자라는 거였죠. 여섯 번째, 주택법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재축이냐? 개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리노베이션이냐? 자, 바로 리모델링이 되겠죠. 노후화 억제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했을 때 괜찮아. 안전진단에서 몇 등급까지는요?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는 재건축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에 들어왔다. 특히 그러면 어느 정도 노후화를 조금 억제해서 조금 더 내가 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네 번째 리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자, 리노베이션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을 다 통합하는 말. 그래서 리모델링도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예, 리노베이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건축법에서 다음은 뭔가? 건축법에서 다음은 뭔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됐다. 자, 그렇죠? 재해, 천재지변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없어져서 다시 짓는 거 뭐라고 그랬죠? 재해를 입었을 때 하는 건 뭐라고? 재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재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 건축물의 계획과 설계 관계 중, 설계 과정 중 계획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는데 자, 지금 문제가 8번 하나밖에 없네. 예. 자, 보시죠. 건축물의 계획과 설계 과정 중 계획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세부 결정 도면 사항, 도면 작성, 형태 규모 구상, 대지 조건 파악, 요구 조건 분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계획 단계라는 건 말 그대로 플랜이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구체적인 건 아닌 거예요. 구체적인 건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설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획 단계는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세부 결정, 도면 작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면을 그려라. 그 다음 규모 같은 것을 생각하자. 대지 조건을 파악하자. 건물주나 건축주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분석하자. 자, 여기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건 뭐예요? 도면을 그려라. 네, 이거는 계획 단계의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